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2. 블루골드의 생산기술 미쳤나? 3. 한 나라가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화되고 말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며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그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2000년도 이후로 20년 동안이나 대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한국 역시 계속되는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가 말라붙어 농사뿐만 아니라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화 매드맥스에서 보았듯이 물을 두고 싸우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구원자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 모세가 홍해를 갈라 땅을 드러냈다면 한국인들은 사막을 갈라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건설국 당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많은 활약을 펼쳤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마천루를 세우고 천막뿐이던 마을에 대도시를 건설해낸 한국 건설사들이 가장 큰 활약을 보였던 분야는 바로 해수담수와 플랜트 건설이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한 1970년대 당시에는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한국은 후발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동 건설의 선두주자였던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한 발 뒤처지는 처지였죠.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해외 유명 기업들의 하청업체 역할을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수주받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기업적 신뢰도를 키워나갔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노하우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꽃이라 불리는 두바이의 시작에는 두산중공업에서 건설한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가 있습니다. 하루 5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여 두바이, 아부다비 두 도시의 150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두바이의 오아시스인데요. 하지만 건설 당시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두바이에 식수를 공급할 해수담수와 플랜트를 지어야 할 곳의 조건이 너무 열악했던 것입니다. 두바이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과 높은 염도의 바닷물은 기계를 순식간에 부식시켰습니다. 단순히 지어만 놓는다고 끝이 아닌 오랫동안 설비를 유지해야 했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모두가 망설이던 이때 두산은 올인할 수 있다라며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저 유명 기업들도 안 된다고 했던 일을 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성공적으로 해수담수와 플랜트 건설에 성공하며 그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모두가 고개를 젓는 일에 앞장서 도전한 덕분에 후발주자였던 두산중공업은 현재 담수화 기술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수담수와 플랜트를 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특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다단증발법은 큰 규모의 플랜트를 짓는 데 적합해 대량의 물을 요구로 하는 중동 지역에 적용하기 적합했습니다. 이름에서 집식할 수 있듯이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튜브에 해수를 이동시키며 가열하여 그 온도 차를 이용하여 기화된 증류수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바닷물을 끓여 증류수를 얻어낸다고 보면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파이프의 끝에서 끝까지 동일한 양의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기압을 조절하는 진공화 설비, 사막의 거친 환경과 쇠를 부식시키는 바닷물에도 설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케미컬 도우징 장치, 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볼클리닝 시스템 등 두산중공업만의 노하우가 깃들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담수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두산이지만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두 용액 사이를 용매만이 통과할 수 있는 반투과석막으로 막아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김장철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을 때 배추의 간이 배게 되는 것이 바로 삼투현상입니다.
최신 담수화 공법인 역삼 투하법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 비단물에 소금을 걸러내 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기존 방법과 비교해 에너지 소모도 적고 소규모 설비도 설치 가능해 대세로 떠오른 신공법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2조 원 규모의 로 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완공될 경우 약 200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 가능한 7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담수화에 사용되는 전기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물을 공급하면서 친환경까지 추구하는 말 그대로 사막을 살리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뿐만 아니라 SK, GS건설 등 담수화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역삼 투하법 기술 개발에 들어가 이 분야에선 한국이 역시 세계 1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랄만한 기술적 발견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해수 담수화 기술의 효율을 기존 대비 2배나 늘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과거 독도의 주변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해양 자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해의 압력과 낮은 온도로 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었는데 미래 연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었죠. 이 가스 얼음이 바로 해수 담수화의 효율을 2배나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고리형 탄화수소를 이용해 반응시키면 고체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녹여내면 불순물과 이산화탄소가 분리되어 적은 시간으로 많은 양의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담수화 기술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과거 국제연합은 유엔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 탄소 배출권 제도를 신설했었습니다. 국가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고 제한량보다 적게 배출했을 경우 배출권을 받아 이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환경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는 성장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신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규제로 인해 어려워진 제조업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업계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끈질기게 달라붙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조선업도 그렇고 유독물에 관련된 사업에 강한 면모를 보인 한국 기업들인데요. 이전에도 물공사로 인류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운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1953년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거대 지하 수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1만 년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거대 수원으로 그 수량은 약 35조 톤에 달했는데 이는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이었죠.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방법이 없었기에 쓸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후 리비아의 정권을 잡은 그 유명한 독재자 카다피가 민심을 붙잡기 위해 녹색혁명을 추진하며 다시금 사막에 숨겨진 오아시스를 발굴하려는 계획이 진행됩니다. 카다피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수로 건설을 계획하고 사업 입찰을 시작했는데요.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것은 한국의 건설사 동아그룹이었습니다. 인류사에 기록될 대규모 토목공사의 수주를 맡은 동아건설은 1900km의 사막을 가로질러 송수관을 깔아야 했는데요. 당시 카다피가 이 공사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이다 라고 자랑할 만큼 유례없는 대공사였습니다. 대수로의 송수관으로 사용할 원형 콘크리트관은 한 개당 80톤에 달했는데 이것을 24만 6천여 개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를 만들어서 수송하는 일만 해도 피라미드 건설을 맘먹을 대작업이었지만 난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미주의를 내세우던 리비아 정부에 미군이 공습을 가한 건데요. 계속되는 미공군의 폭격에 해외 업체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와중에도 동아건설은 꿋꿋이 남아 공사를 마무리해냈습니다.
당시 일선에서 공사를 지휘하던 동아그룹의 회장 최원석은 카다피로부터 빅맨이라는 평가를 듣고 이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아그룹은 1차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사막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기적을 이룩해냅니다. 당시 정황을 최원석 회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표면 저 아래서 나온 샘물이 장장 400km, 높이 10m, 저수량 400만 톤의 아즈다비아 저수조에서 발괄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리비아인들은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이 곧 신이었습니다. 리비아의 부족장과 정부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올리며 세리카 동가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막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신뢰를 얻은 동아그룹은 2차 공사 역시 입찰에 성공하며 공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쉽게도 공사 도중 동아그룹이 파산해버리고 이후 대한통운 자위 쌓인 앙크에서 나머지 공사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도 등재되기도 했죠. 아쉽게도 지금은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대수로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끊겼지만 완공된다면 아프리카의 사막을 푸르게 물들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가리켜 검은 황금, 일명 블랙골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만큼 석유의 가치가 높고 산업의 중추가 되어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1세기인 현재 모든 국가에서 물산업이 가장 중요해진 블루골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촌 기후변화가 극심한 현재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산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게 한국 기업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맨손으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건설했던 그 패기와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이 가난한 중동 국가의 운명을 뒤바꿔 버리자 외신들이 크게 감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전력 문제는 유럽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가스 공급난과 폭염으로 전기료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도 5배 이상 오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원전을 식힐 물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입니다. 원전의 절반 이상을 정비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 진압에 상당한 물을 소요한 것도 물 부족을 심화시킨 이유입니다. 프랑스는 통상 남는 전력을 수출했으나 올해는 극심한 전력난으로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주요 해상 운송로인 라인강이 마르고 있다는 점도 전력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자원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원과 물이 부족해 위기를 느끼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한국이 오랜 친구인 요르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과 요르단과의 관계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핵심으로 물과 에너지를 콕 집으면서 말입니다. 요르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유국이 즐비한 중동에 속해 있지만 석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이 거의 없어 관광이나 무역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요르단 국왕이 사우디와 초대형 딜을 했는데 팔았던 땅이 하필 원유가 나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 국민들은 이를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땅과 바꾼 곳이 바로 요르단의 대표 무역항 아카바였기 때문입니다. 아카바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등장하는 중동 내 전략적 요충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중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요르단에선 기름이 나오는 땅보다 무역항이 더 소중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르단은 중동의 중심부에서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시리아, 동쪽으로 이라크, 서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사우디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상대적으로 정국이 안정된 요르단으로 피신합니다. 실제로 요르단 북쪽에는 내전을 피해 수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려들었고 수도 암만에는
예멘 난민들이 피난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던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상당수 넘어온 상태입니다. 요르단은 난민으로 인해 갑자기 인구가 30% 이상 불어 심각한 전력 위기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 등 국내 전력 회사들은 중동의 중심이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요르단을 중동 지역 발전 사업의 교두보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전력 사업은 확장성이 있기에 주변국으로의 수출 및 연계 수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요르단에 진출한 이후 사우디에 진출했고 그 이후 이웃나라인 UAE에 진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깊은 만큼 국경을 넘어선 발전소 간 송전도 가능합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2시간 정도를 차로 달리면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복합 화력발전소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 등이 세운 알카트라나 발전소입니다. 해당 발전소는 요르단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관리자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부지런해요. 요르단에서 거래하기 좋은 사람들입니다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375메가와트 규모의 알카트라나 발전소는 요르단 전력의 110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수주 당시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아쯔이나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는데 6번의 실패를 딛고 얻어낸 한전 최초의 중동 진출이었습니다. 이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 수도 암만은 암흑천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발전소는 가스와 경유를 같이 쓰는 복합 화력 발전소인데 만약 이집트 쪽 사정으로 가스 공급이 막히면 경유나 중유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엔 수도 암만이 수시로 정전이 된 바 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 정전이 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이 귀한 지역적 특성상 해수 대신 자연적인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기냉각 콘덴서를 활용한 것도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알카트라나 발전소는 2010년 착공돼 2012년 준공식이 열렸는데 압둘라 요르단 국왕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큰 기대 속에 가동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전력 구매 계약은 25년 동안 진행돼 매년 15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정부가 전력 구입을 100% 보장하고 요금 지급을 보증한 덕분이죠. 요르단 주민들은 한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와 전력을 제공했다며 덕분에 병원도 안정적으로 운영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뢰가 쌓인 한국은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2012년 요르단 수도 암만에 있는 570메가와트 규모의 디젤 발전 사업을 따냈던 것입니다. 해당 발전소는 2014년 완공돼 상업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신재생 분야에서도 요르단의 주요 파트너가 된 상태입니다. 한전은 요르단 푸제이즈에서 89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 지분 투자로 20년간 사업 운영을 통해 5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남부발전도 요르단 타필라에서 풍력 발전소 2021년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기준보다 풍황이 훨씬 좋아 지난해 8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죠. 알카트라나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는 롯데건설과 남부발전이 각각 참여했고 두산, 대경 등 국내 업체가 기자재 공급의 38%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가 수출되면 국내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그렇게 한국 측은 요르단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약 20% 1035메가와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인구 1000만 명 중 한국이 200만 명에게 빛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에서의 안정적 운영은 이웃나라에도 퍼져 연속 수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UAE에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1600메가와트를 수주했고 한국은 중동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나 유럽으로의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르단 국왕은 지난달 한국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60년간 뿌리 깊은 우위와 상호 존중의 입각해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선진 농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자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요르단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녹색 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발전사 6에서 7곳이 요르단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소 분야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은 천연에너지 부족 국가로 해외 에너지원 의존도가 91%에 달합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국가 중장기 전략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5% 수준에 머물던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2020년 기준 11%에 달할 만큼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 수소 1kg을 생성하려면 9리터의 고순도 물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르단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됐을 만큼 수자원이 부족합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연간 강수량 100mm 미만인 사막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홍해에서 물을 퍼올려 사해와 요르단에 공급하는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수는 사해로 보내고 담수는 요르단 주요 도시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처리를 위해서 요르단이 협력을 요청했던 곳도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처리 지원을 위해 펌프, 발전기, 전동기 등을 적극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요르단은 신뢰가 쌓인 한국 기업의 투자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언론들은 한국과 활발한 투자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한국은 요르단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는 등 관련 시장 진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GDP에서 농업 관련 비중이 약 20%에 이르고 활동 인구는 15%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인근 지역으로 수출되며 중동의 농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한국의 기술이 요르단의 농업 발전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요르단의 사막 녹지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농림부와 손잡고 녹지화 추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 알카트라나 복합화력 발전소 주변 도로에 3,000그루의 가로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문화에서도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언론들은 지난 6일 진행된 K-팝 그룹의 수도 암만 공연을 대서특필하며 청중을 감동시켰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요르단 문화궁전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는데 2천여 현지 팬들이 객석을 꽉 채우며 한류 열풍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요르단의 K-팝 아이돌 가수가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요르단 사회발전부 장관, 디지털경제부 장관도 참석해 한국과의 문화협력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높은 인기에는 한전의 사회공헌 활동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한전은 시리아 난민 캠프에 전기 공급을 추진했고 저소득층의 개안수술 지원, 태양광 구축 지원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 실직자 지원을 위해 수백 명을 고용해 대표 관광 상품인 모자이크 제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관광업은 요르단 국가 총생산 GDP의 12.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와 사해, 다양한 로마 유적지가 있어 매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요르단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즉, 요르단의 희망이 한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은 한국과의 더욱 높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